자, 이제부터 물체의 파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파괴 또는 균열을 연구하는 학문은 다양한 수많은 학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파괴역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물체 파괴 또는 균열은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분석을,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균열 또는 파괴를 그대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바로 분석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 또는 가장 단순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더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 또는 상태의 균열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파괴역학에서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 또는 가장 간단한 상태에 발생되는 균열은 선형탄성 상태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래서 파괴역학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석 방법, 분석인 선형탄성 파괴역학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이러한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기반을 닫고 이를 확장해서 뭐 비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성 파괴, 뭐 내가 만약에 그러한 분석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방식의 연구 패턴이 파괴역학에서 주로 있어 왔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선형탄성 파괴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복잡한 파괴역학으로 확장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충분히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교양을 바탕으로 기계 부품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선택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썼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탄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전에 물체는 탄성 영역을 지나서 소성 영역을 가다가 파괴된다. 그러면 이 항복점을 지나면 소성 변형을 하고 그 전에는 탄성 변형을 하는데 탄성 변형은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첫 번째, 회복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을 주면 늘어나는데 힘을 다시 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이러한 회복 성질. 두 번째는 그 탄성적인 성질이 선형에 있다. 즉 힘과 늘어나는 거리는 비례한다. 선형 비례한다. 이러한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선형적인 관계는 사실은 탄성의 본디 성질은 아닙니다. 탄성의 본질 성질은 그냥 회복 가능하다는 거지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그것은 탄성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탄성을 선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가지 분석을 하면 뭐 설명도 간단하고 계산도 심플해지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그런 것을 취해왔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탄성은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하고 비선형 중에서는 선형이 좀 더 여러가지 계산에 좀 간단하고 뭐 편리성이 있죠. 그래서 탄성 중에서도 선형인 탄성을 파괴 상황이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 그 균열 또는 파괴를 분석하는 것을 선형탄성 파괴역학이라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Linear Elastic Plastic Mechanics라고 하고 줄여서 LEFM이라고 합니다. 자, 선형탄성 파괴역학과 대응되는, 그러니까 대비되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것은 비선형 탄성 파괴역학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성 파괴역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 비선형이라든지 소성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형탄성 파괴역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정적 뭐 하중 상태를 설명을 했죠. 근데 정적 하중 상태를 설명하면서 정적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정적이지 않는다는 말은 변동이라고 그랬죠. 변동이지만 그게 워낙 속도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적 상태에 준하는 변동 하중 상태가 있는데 그걸 바로 준정적 하중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준정적 상태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이 준정적 상태가 등장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여기서 이만큼 파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파괴된 부분은 서로 분자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힘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 힘을 받는 넓이는 여기서 요까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은 빼야 되겠죠.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A 1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균열이 조금 더 진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넓이는 줍니다. 그죠?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잖아요. 그죠? 그래 이 넓이 A2는 줄죠. 그래서 A1이 A2보다 크죠.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여기에 해당되는 응력은 시그마 1, 시그마 2로 하면 이게 더 작죠. 시그마 2보다. 자, 여기에 이 응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떠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균열이 이렇게 발생했죠. 그러면 균열도 어차피 분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보다는 응력이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균열 끝에 응력이 있다. 자, 이 응력 값은 균열이 진행을 하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게 1초일 때고 이게 2초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균열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 넓이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때의 응력이 2초의 응력보다 더 작죠. 다시 말해서 균열이 진행하면 응력이 커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응력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적인 상태의 관계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분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 상태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준정적 상태 그러니까 정적 상태에 준하는 준정적 상태라도 만들어야지 정적 상태에서 어떻게 유도된 그런 데이터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균열을 천천히 진행시키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이쪽으로 엄청나게 넓은 어떤 재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균열이 여기서 요만큼 진행하나 균열이 여기서 이만큼 진행되냐 이 넓이에 비하면 요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 차이는 별거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첫 번째 넓이가 이 균열이 짧을 때 이 넓이가 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넓이는 9999로 조금 줄었다 칩시다. 그러면 원래 힘이 100이었는데 만분의 100이나 9999분의 100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여기 작아서 넓이가 예를 들어서 2였는데 넓이가 1.5로 줄면 2분의 100과 1.5분의 100은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넓이가 엄청 크면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파괴역학을 분석을 할 때 이 균열에 비해서 그 균열을 가진 그 샘플, 그 어떤 그 물체가 엄청나게 크다,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넓이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랑 거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1이랑 차이가 없죠. 이러한 식으로 분석하면 마치 응력은 변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천천히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식의 기하학적인 가정을 통해서 정적 상태에 준하는 상태를 만드는데 그러한 준적 상태를 파괴역학에 사용해서 그것을 준정적 파괴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물체 내에 균열이 생기면 에너지를 흡수한 걸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원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내보낸 것일까요?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에너지를 내보내고 균열을 만들 수 있다면 일반적인 물체는 시도 때도 없이 균열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그냥 내보내면 되니까. 그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물체가 힘이든 아니면 뭐 에너지 같은 거, 열 같은 것을 흡수할 때 균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균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길 때. 그래서 균열이 에너지가 필요함.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균열이 마치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생겨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파괴역학을 초창기, 그러니까 파괴역학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초창기에 이 균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균열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에너지 소모, 즉 에너지 해방, 그렇게 균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해방된다, 그러니까 소모된다, 그러한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서 률이라는 것은, 보통 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률은 단위 길이당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뭐 단위 길이가 예를 들어서 1m면 1m 진행 1m당 필요한 에너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균열이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비율이 주어지는 에너지, 뭐 힘이라든지 열 같은 걸로 주어지는 에너지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더 적음, 다시 말해서 주어진 에너지가 더 클 때 균열이 진행하거나 생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해방률은 균열 발생으로 인해 분자들의 결합을 끊고 새로운 파단면을 만드는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균열이 딱 생기면 새로운 면이 두 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분자들은 분자 내부에 결합하고 있는 것보다 이게 이 분자 일부가 노출돼서 새로운 면을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공급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지 비로소 이런 새로운 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치 같은 것, 우리가 일전에 설명했던 노치 같이 어떤 힘이 집중돼서 그때 더 많은 그 응력이 그 노치 끝에 가해지잖아요. 그때 에너지 상태를 비교를 해서 그 물체가 새로운 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물론 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보다 이 노치에 집중되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더 크면 거기서 생기고, 만약에 노치에 집중되어서 이 집중된 에너지가 새로운, 크긴 크지만 새로운 파단면을 만드는데, 즉 파단면이라는 말은 파괴되어서 만들어진 단면인데, 그거보다 작으면, 비록 집중되었지만 작으면 노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교해서 균열이 생기고 안 생기고 또는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방식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파괴역학 학문의 초반, 그러니까 막 시작할 때, 태동할 때 제안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균열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일자잖아요. 일자. 균열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리뭉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보통 일자, 이제 금, 그죠? 보통 우리는 금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식의, 뭐 사실 이런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균열, 뭐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런 여러 가지 균열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종류, 그러니까 거의 무한한 종류의 균열을 어떠한 것을 일반화해서 연구하는 게 힘들죠. 더군다나 이렇게 선처럼 생긴 형태, 선은 2차원이잖아요. 그죠? 2차원 형태를 어떤 3차원적인 어떤 계산이라든지 방식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남긴 업적 중에 또 하나는, 이러한 형태는 물론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명한 방식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형태의 균열을 기하학적으로, 기하학 중에서도 응력 집중의 분석을 통해서 단순화해서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균열은 사실 타원, 이 타원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타원의 높이의 반을 b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a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 균열은 그냥 b가 되게 작고 a가 적당히 긴 것, 그러니까 b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평해지잖아요, 그죠? 이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분석을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b값만 줄여서 분석을 하더라도 b값이 아무리 줄어도 사실은 2차원 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해서 균열을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를 시작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이러한 형태의 물체가 있는데 중간에 균열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균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기하학적으로 최대 응력을 구해보면 이러한 식의 관계가 나오죠. 여기 A는 요 A고 B는 이 B라는 거죠. 여기에 뭐 시그마는 응력이죠. 응력. 그래서 여기서 최대 응력 얼마일까? 자,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지금 기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유도된 내용이고, 이 기하학적으로 유도된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은 A와 B가 같으면 원이죠. A와 B가 같아지면 원인데, 그러면 이 B 대신 A를 넣으면 두 개 캔슬되고 3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자, 여기 적힌 것처럼 4주차 14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응력 집중을 다뤘던 지난주 14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14페이지입니다. 4주차 14페이지. 4주차 1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얻어진 결과라 그랬죠. 이 그래프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간에 원이 있죠. 여기서 W분의 R, 이 X축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 W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할 때 요걸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분석은 준정적 상태의 분석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넓이가 상당히 커야 돼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뭐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거의 균열을 담고 있는 물체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할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중정적 상태의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W가 무한한 것처럼, 거의 무한대인 것처럼 해야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W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W분의 R은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0에 가까워진다. 그럼 W분의 R이 0일 때 얼마냐? 이때 값을 보면 3이에요. 3.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응력 집중 계수를 구할 때 이 시그마는 K, 그 응력 집중 계수 곱하기 공칭 응력이었죠. 그죠? 근데 공칭 응력, 그러니까 여기 응력 집중되는 이 값이, 공칭 응력은 이 W가 무한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구멍 크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그냥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K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죠. 근데 K가 3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은 결국 시그마, 응력 집중되는 시그마 맥스는 3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자, 아까 했던 3시그마와 같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해도 사실 실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유도가 된 것이다, 이란 말입니다.